안녕하세요. 저는 40을 간 넘긴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참 좁다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소름 끼치고 끔찍한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 인생은 딱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더군요. 그때 당시 남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비참해하고 힘들어했던 저는 한 여자 때문에 더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인지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거든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면 사라진다는 말처럼 꿋꿋하게 다시 살았고 보란듯이 일어섰거든요. 그 일들은 제 기억 속의 가장 어두운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기억들이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면 사건의 시작이 있던 1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남편의 이름은 민성호였습니다. 민성호와 저는 평범하지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수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무심한 성격인데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띄일 정도로요.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면 달라지는 모습은 되게 뻔하잖아요. 야근과 회식 핑계로 새벽 귀가가 잦아졌다거나 누군가 자꾸 연락을 하는 것 같다거나 행동이 평소 같지 않게 수상하다던가 등등요. 저희 남편도 너무 전형적일 정도로 딱 그랬습니다. 뭔가가 분명 달라졌고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마음 한켠에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길 바라는 마음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애써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제는 눈 감아줄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지갑 속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이 들어있었던 거죠. 당연히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짜리는커녕 30만 원짜리 가방도 없어요. 맨날 2만 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녔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3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썼을까? 그걸 처음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써 아닐 거라고 열심히 외면했는데 그 영수증 보자마자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았구나. 내 직감이 맞았던 거구나. 허탈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 짠돌이 남편이 300만 원이나 훌렁훌렁 쓸 정도면 그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졌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둘째치고 현실적인 생각이 더욱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 한다. 내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상간녀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제 손에 확실한 게 있어야 남편한테 따지든 족치든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연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결혼해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뒤져보게 되었네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손에서 땀이 나고 남편이 당장이라도 문을 확 열고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가슴이 콩닥거렸죠. 그렇게 폰을 한번 살펴보는 제 억장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가방 고마워. 평생 오빠만 사랑할게. 나도 지야.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와이프랑은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상간녀의 이름에는 송지희, 영업지원 2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사진을 눌러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불륜 사건이 빈번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제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송지라는 여자와 남편의 대화를 다 제 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거의 울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핸드폰 번호도 따로 저장을 해두었죠. 다음날 저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상대 여자도 다 안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어요. 제가 다 안다고 하면 당장 전화하거나 아니면 반차라도 써서 집으로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은 제 문자를 읽고도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에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어쩌면 남편은 내가 다 알기를 기다린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퇴근 시간이 되었고 남편이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내 문자 못 봤어? 봤어.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뻔뻔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쑥 그러더군요. 이혼을 원하는 거지? 뭐라고? 그래, 미안하다. 네가 다 알았다니까 변명 안 해. 나 여자 있어.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네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 줄 수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정말 저와의 이혼을 바랬던 거고 차라리 제가 알아주길 바랬던 거였어요. 어쩌면 그래서 핸드폰 잠금도 안 하고 지갑 같은 데에 영수증도 일부러 놔뒀을지도 모르죠. 남편의 반응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 자식 낳고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남편은 그러면서 한술 더 뜨더군요. 이혼만 해주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넘기겠답니다. 한마디로 지 자식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였죠. 진짜 그 말에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아무 입이도 없나 싶고요. 그 뻔뻔한 모습에 입이 안 다물어졌고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혼을 아주 기다렸나 보네? 좋아, 해줄게.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넘겨.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혼해 줄 테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대신 이 집은 나 넘겨. 나 여기서 지안이 키우며 살아야 돼. 그러자 계속 무표정이던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며 펄쩍 뛰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여자랑 바람나서 본처고 자식이고 내팽개치는 너는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또 암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때의 비참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람핀 거 걸려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인간적일 지경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거들랑 이 집 내놓으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정이 다 떨어져서 붙잡고 말고 할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할 거라고,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어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떠난 남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도 아이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얼마나 푹 빠졌는지 저랑 아이를 짐처럼 치워버리고 싶은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친정언니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죠. 저희 언니도 너무 화가 나서 뒷목을 잡고 당장 그 회사 쫓아가자고 둘 다 죽여버린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그때 마침 상간녀 송지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언니한테 이걸 보라고 하면서 발신자의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년이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 전에도 전화한 적 있어? 없어. 처음이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천년 주제에 어디다 대고 전화질이야? 뭐라고 하는지 어디 받아봐. 알았어. 아, 잠깐만. 일단 녹음 버튼 누르고 해. 다 녹음하게.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송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죠.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때문에 전화한 거죠? 오빠한테 들었어요. 사모님 놀라신 거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랑 오빠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 한 거 맞아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서로 너무 빠졌고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지금 그딴 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집을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들어보니 애초에 저희 오빠가 집 해왔고 사모님은 가정가구 좀 채운 게 다라는데 집을 달라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말로 법적으로 처리해도 절대 집 못 받으세요. 두 분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까지도 안 될걸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야, 너 돌았니? 미쳤어?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에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야, 이 처죽일 첩년아! 저는 완전 눈이 돌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럴수록 그 여자는 실실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니까 오빠도 질리죠. 그리고 저한테 소송 거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하셔도 돼요. 저 소송하시고 그냥 오빠랑은 깔끔하게 이혼해주세요. 저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위자료 명목으로 좀 더 돈은 챙겨줄 거예요. 하지만 집은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뭔데? 그 집 저랑 오빠랑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오빠 거면 제 거기도 하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앞에 있더라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저희 언니도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저도 어이없어요. 몇 년 살았다고 집까지 달라고 하나요? 야, 이 쌍년아.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아니지.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무섭게. 그리고 저 성우 오빠랑 바로 결혼할 건데요? 뭐라고? 말 나왔으니 말인데 성우 오빠가 그쪽 엄청 지겨워해요. 애 낳고 완전 푹 퍼진 아줌마라면서 맨날 집에서 보는 거 지겹대요. 집에 가기 싫대요.
그 말에 정말 숨이 턱 막혔는데 저희 언니가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년이네 이거.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이런 거 더 이상 듣고 있지 마.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민성호 때문에 진짜 별일을 다 겪는다. 나보고 푹 퍼진 아줌마래.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너 일부러 도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와, 뭐 이런. 저희 언니는 씩씩거리더니 회사 감사팀의 녹음 파일이며 두 사람 불륜 사실 다 보내버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그리고 감사팀에 보낼 자료 다 준비해놓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네 상간녀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나 이제 눈에 뵈는 거 없다.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너랑 상간녀 생매장 시켜줄 거다. 나도 이제 끝까지 갈 거다. 그년이 나 잘못 건드린 거다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라도 할 수 있을 지경이었죠. 제가 눈이 돌아버린 걸 본 남편은 사색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포기할 테니 조용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년이 좋아도 제가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고 하니 그건 두려웠던 모양이죠.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저희 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려 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도발을 했잖아요. 저희 언니도 말했지만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일부러 전화해서 도발한 걸 수도 있다고요. 제가 상간소송 건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를 도발해서 직접 찾아가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머리채 뜯기던지 맞던지 그렇게 폭행당하고 본인도 저한테 고소를 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약을 살살 올린 게 그런 의도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찾아가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 아래 철저히 법으로만 처리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저한테 깐족거린 거 모조리 녹음해서 증거로도 제출하고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집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안 해도 그 여자에겐 따로 상간소송도 걸었고 최대 금액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진짜 통쾌한 것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집도 저한테 넘기고 나오자 그 대단한 운명적 사랑이 길게도 안 간 모양이에요. 그 연병을 떨더니 둘이 반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했고 송지희는 회사도 그만두고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송지희한테 차이고 나니 뒤늦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희 아이 핑계를 대며 찾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그렇게 저는 그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도려냈습니다. 그 후 악착같이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았죠. 그러다가 지금의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재혼이긴 했지만 따로 아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제 아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고 예뻐해주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너무 행복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준 상처는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었지만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속에 웬 여자가 떡접시를 들고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요즘도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어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퍼뜩 안 났죠. 안녕하세요. 떡 좀 드세요. 아랫집 이사 왔어요. 잘 먹을게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어제요. 그런데 목소리도 뭔가 묘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왜 낯이 익은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야,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니 아랫집 계단에서 누군가 그 여자를 부르며 올라오더라고요. 그 여자의 남편 같았죠. 그 여자 남편 손에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고요. 아, 저희 남편이랑 아이예요. 자기야, 떡 다 돌렸어? 안녕하세요. 아랫집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글서글한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죠. 네, 떡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렇게 그 부부는 다정하게 내려가려는데 닫히는 문 사이로 그 남자가 그러는 겁니다. 지희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희라는 그 말에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다 떠올랐거든요. 송지희, 바로 10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저에게 조롱까지 일삼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통화만 한 번 했고 제 얼굴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죠. 그때 그 여자의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봤었고 통화도 했었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 가정 깨부수고 전 남편이랑은 반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도망치듯 잠수를 탔다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아랫집으로 이사를 와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현모양처 코스프레까지 하면서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멀쩡한 가정을 박살낸 년이 자기는 과거 세탁 싹 하고 멀쩡하게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터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여자가 아랫집으로 이사 왔다는 이 기막힌 우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떡과 일회용 접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망할 년이 우리 아랫집에 왔을까?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되돌려줄 기회인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나를 기억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딱 보니 송지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결심했습니다. 내 가정 깨부순 것처럼 너한테도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고요. 저는 그 후 일부러 그 여자를 살폈죠. 그 여자의 딸이 어디 유치원에 다니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그 후 일부러 같은 아파트 사는 아이 친구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 온 여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여자인 거예요. 어떡해요? 예전에 내 친구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한테도 다 얘기하고 상간녀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름도 알려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랫집에 이사 온 그 여자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친구 엄마는 경악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정말 그 사람 맞아요? 분명해요. 이름도 확실하고.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애도 있어 보이고. 가만 보니 애는 유치원 다니는 것 같던데 유치원 가방 보니까 요 바로 앞에 병설 유치원이더라고요. 어머, 민우네도 거기 다니는데 세상에 그런 여자랑 같은 학부모라니. 남의 가정 깨놓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사나 보네요. 그래서 그 피해자 친구분은 괜찮나요? 네, 이제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일을 얘기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웬일이야. 지안이 엄마 아랫집이면 402호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와, 기가 막히네. 그 친구분 어떡해. 너무 안쓰럽다. 친구 엄마는 말과 달리 엄청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도 생긴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역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 친구 엄마가 워낙 마당발이기도 하고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삽시간에 동네 시끌시끌하게 소문이 퍼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송지희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서 들썩였다가 관리자가 삭제를 하기도 했죠. 삭제를 하면 뭐 하나요? 이미 그 소문은 온 동네방네의 소문이 다 퍼졌는데요. 이 소문은 아주 빠르게 송지희와 그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씩씩거리며 송지희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마구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송지희가 미친 듯이 따지더라고요. 이봐요. 당신이라면서요. 아파트에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사람. 송지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앞말 않고 가만히 지켜봤죠. 도대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소문을 내신 겁니까? 저희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뭐라고 하나 보자 싶어 계속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송지희가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정말. 아주머니 할 일 없으세요? 딱 봐도 알겠네. 남의 집 행복한 꼴 못 봐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죠? 혹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이혼이라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송지희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송지희가 너무 막말이 심하자 옆에 따라온 남편도 일단 말리더라고요. 저기 지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진 말고.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고. 날 언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고 다녀? 아주머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런 소문 퍼뜨리고 다니셨는지 물어보려고 온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죠? 저는 코웃음 치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진짜 기억 안 나나 봐, 내가. 제 말에 송지희도 움찔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누군데요? 하긴 내 얼굴은 모를 수도 있겠다. 대신 목소리는 기억하지 않나? 우리 통화도 했잖아요. 무슨 통화? 하다가 문득 뭐가 생각났는지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 기억나나 보네. 하긴 내 이름은 몰라도 민성호라는 이름은 알 텐데. 송지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보, 내려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저한테 따지실 거 많은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갑자기 바뀐 태도에 송지희 남편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아니, 저런 아줌마랑 길게 말해서 뭐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깔끔해.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면서 지 남편 데리고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편도 이상했는지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아, 그냥 빨리 가자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그런 소문 왜 냈느냐고 물으셨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소문의 실제 피해자가 바로 저거든요. 송지희가 10년 전에 제 전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름은 민성호였죠. 그때 송지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푹 퍼진 아줌마니 뭐니 그래서 이혼당하니 뭐니 그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뭐라더라?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 남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간소송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소송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서 소송해줬습니다. 저한테 위자료도 줬잖아요, 송지희 씨. 아,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제 남편도 줬어요. 그런데 반년 정도 동거하고 살다가 바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기의 사랑처럼 굴더니 꼴랑 6개월? 참나. 이 만닥쳐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 기억나게 해줘야지. 저는 코웃음 치며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에 얼마 전 증거를 다시 찾아 폰에 담아두었거든요. 그걸 재생했죠. 송지희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니까 오빠도 질리죠. 그리고 저한테 소송 거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하셔도 돼요. 저 소송하시고 그냥 오빠랑은 깔끔하게 이혼해주세요. 저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위자료 명목으로 좀 더 돈은 챙겨줄 거예요. 하지만 집은 절대 안 됩니다. 10년 전이긴 하지만 분명 송지희의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를 들은 송지희 남편도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믿었던 아내의 추악한 과거를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죠. 궁지에 몰린 송지희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나 아니야! 아니라고! 다 가짜라고! 저 여자가 만든 거야! 라면서 제 폰을 밟아대는데 광기 어린 모습에 송지희 남편조차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무섭게. 이러면 남편분도 질려해요. 저는 과거 10년 전 송지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송지희가 입을 뜨악하고 보더라고요. 내 폰 다 망가졌네? 재물손괴죄로 너 신고할 거야. 여기 CCTV도 있거든. 저는 송지희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거 더 줄 수 있어요. 증거는 아주 많거든요. 내 전 남편하고 송지희가 뜨겁게 사랑했던 증거. 그때 핏기가 다 빠진 송지희 남편의 표정, 황망하게 송지희를 보더라고요. 송지희의 그 망했다는 표정, 그 표정을 구경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송지희의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는 채로요. 그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와서 물에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건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부탁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증거 자료들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사실을 안 이상 그 여자가 계속 살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여자가 과거에 남의 가정 파탄낸 그런 여잔지도 몰랐고 상간소송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동거 사실도 몰랐고요. 저를 완전히 속인 것 같은데 믿음이 깨진 이상 저도 그 여자랑 계속 살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증거들 다 주겠다고 매일 주소 주면 파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넨 후 축 늘어진 어깨로 집을 떠났죠. 저는 그에게 모든 파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송지희는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건지 더 이상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엔 송지희 남편도 집을 팔고 사라졌고요. 10년 전에 제 가정은 무너졌지만 지금은 제 삶을 단단히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깨트린 사람에게 가장 우아하고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했던 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죠. 추악한 과거를 속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여자에게 되돌려주자 저도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마음속에 남은 거 모두 다 털어버렸으니 더 홀가분하게 마음 가볍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가기에는 고작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심지어 이혼도 순탄하지 않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최문성이고 20대 중반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엔 둘 다 취준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은 계속 취업이 안 되었죠. 남친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도 거의 내고 그랬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자격지심만 생긴다며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는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고 제가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에게 종종 용돈을 쥐어주며 기죽지 마, 넌 반드시 될 사람이야 라고 응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놈을 만났나 싶은데요. 그때 당시엔 사랑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그 사람에게 쓰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참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론 사랑이 참 미련한 여자였죠. 남친은 원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저까지도 발벗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회사 인재상과 면접 기출문제를 분석해 예상 질문도 뽑아주었죠. 주말에는 모의 면접관이 되어 면접 연습도 해주고 면접날 입고 갈 양복이 없다며 풀 죽어 있는 그를 데려가 멀끔한 정장도 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청춘과 열정을 그 사람에게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는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 그토록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저는 제 일이 잘 풀렸을 때보다 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합격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취업시켜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 제 월급을 털어 그 회사의 주식까지 제법 샀을 정도였습니다. 참 미련했지만 후회 없이 제 모든 것을 다 몽땅 퍼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친은 그 회사에 다녔고 저희는 그 후로도 잘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만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렸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디에서 살고 등등 그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남친과 제가 만난 지도 5주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오래 만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만난 지 5년 정도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설레고 들뜬 감정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하기엔 이런 감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웨딩홀도 계약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천천히 하지만 행복함을 느끼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결혼을 준비해보니 이래저래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계약해둔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남친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까지 했으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남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당연히 함께하던 결혼 준비도 제가 전부 해야 했죠. 아직 계약을 덜 하거나 더 알아봐야 할 것들도 좀 있었는데 남친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런 건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했죠. 승진하자마자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쁜 건데 뭐가 미안해. 자기가 오히려 고생이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거 바쁘긴 해도 재밌어.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이제 승진도 했으니 앞으로 쭉쭉 나가야지.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바쁘게 일하는 남친이 안쓰럽더라고요. 남친은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바빴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 안쓰럽고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고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겠나요. 그렇게 고생하는 남친이 안쓰러웠고 이제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나서서 챙겨야 했죠. 그래서 몸이 축날까봐 비싼 영양제를 사서 챙겨 먹이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벌써부터 내조를 받는 기분이라며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 바로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워크숍을 가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딱 일주일 만에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기를 꽂아두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게 있어 소파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저희는 5년을 연애하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의 폰을 궁금해하거나 훔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남편의 폰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는 급하게 검색해 볼 게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잠금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 떡하니 켜져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 상대방 이름은 영업지원 2팀 조성아 대리였고 처음엔 직장 동료랑 업무 이야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창을 닫으려던 찰나 대화 내용 맨 마지막 줄에 얼핏 보이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자기야, 답이 없네. 씻으러 갔어? 자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자기라니요. 저는 채팅방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그건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네. 나도 그래. 오늘도 야근 핑계 대고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까? 근데 와이프가 눈치 안 채? 멍청해서 모르나? 영양제까지 챙겨줬다며. 그거 먹고 힘내서 나랑 놀자. 승진해서 바쁘다던 지난 한 달 매일 야근이라며 밤 11시에 들어와 쓰러져 자기 바쁘던 그 사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성아라는 여자와 연애질을 하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퇴근 후 술을 마시거나 모텔 대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워하며 챙겨준 보약과 영양제를 먹고 힘을 내서 간 곳이 고작 상간녀와 모텔이었다니. 속이 울렁거려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리자 결혼식 전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결혼식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회사 전체 워크숍을 간다던 남편. 승진자들은 필참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라며 집을 나섰던 사람인데 채팅방에는 그 날짜에 두 사람이 가평의 한 펜션에서 찍은 다정한 커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와인을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낄낄거리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죠. 오빠, 내일 결혼식이네. 기분 묘하다. 신경 쓰지 마. 형식적인 건데 뭐. 내 사랑은 자기뿐인 거 알지? 내일 결혼하고 와서 또 연락할게. 그 여자와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겠죠. 게다가 그 조성아라는 여자도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말에 저희 친정에 갔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며 오후 3시까지는 꼭 회사에 가야 된대요. 저도 좀 황당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회사 일인데 가봐야지 얼른 가보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바쁜 일이면 주말에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 했더니 회사 일은 개뿔 그 여자와 만나 데이트를 즐긴 거더군요. 유부남 되니까 더 보고 싶네. 빨리 와. 그래. 뒷구석 답답했는데 덕분에 나올 핑계 생겼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폰을 들고 서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그는 제가 자기 폰을 들고 굳어있는 걸 보고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봐? 지금 할 말이 그거야? 제가 차갑게 노려보자 당황한 남편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뺏기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선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폰을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확 밀치기까지 하면서 핸드폰을 뺐더니 다짜고짜 거실 창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희 집은 7층이거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폰을 창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한 아래 화단으로 곤두박질 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미친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뜨악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쳤어?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아. 조성아 대리,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이제 내가 다 안다고. 무슨 바람이야. 그냥 친한 동료끼리 장난 좀 친 거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증거 없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하더라고요. 증거 없다고 이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뭐라고? 그는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었던 얼굴을 싹 지우고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증거 있어? 네가 뭘 봤는데. 그냥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따먹게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왜 몰아세워? 그리고 내 핸드폰은 왜 보는데? 너 그런 여자야? 네가 갑자기 몰아세우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 던진 거 아니야. 너 이거 의부증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고 폰을 뒤지긴. 야, 너 진짜 미쳤니? 의부증? 그년이랑 버젓이 바람피고 모텔 간 거 내가 다 봤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펜션 가서 쳐 놀았더만.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텔 가서 그년이랑 뒹굴었더만. 근데 그게 친한 동료랑 농담한 거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설 써?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냐고. 와,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핸드폰 개박살나서 이제 증거 없다 그건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는데 말문이 턱 막혔죠. 신혼 초부터 남편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알던 이현영 맞아? 나 너랑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는 뻔뻔하게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코를 고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5년이나 만났는데 저는 남편이 저 정도로 뻔뻔하고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서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뛰는데 저 인간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네가 폰을 던졌다고 내 기억까지 지워지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핸드폰 없어서 알람 못 들었다면서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허둥지둥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 뒤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질끈 대충 묶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데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남편은 폰이 박살났으니 그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와이프가 알았는데 내가 박박 우겼다. 적당히 입 맞추자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로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써주고 면접 연습을 시켜줘서 합격했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버젓이 바람이나 피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는 따로 보안팀이나 데스크가 없었기에 곧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어 영업지원 이 팀이 어디냐고 하자 2층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막 아침 업무가 시작된 사무실 풍경이 보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로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저를 의아하게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남편의 폰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역겨운 얼굴을요. 저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말했죠. 조성아 씨가 누구죠? 제 서늘한 목소리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조성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외모가 전혀 바람을 피거나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기막히더라고요. 그 직원은 조성아를 가리켰고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나 최문성 와이프인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제 말에 옆에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 저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영업지원 1팀 최문성 와이프라고요. 무슨 얘기 하러 왔는지 감 안 잡혀요? 나 다 알고 왔어. 어제 그 사람 핸드폰 받고 둘이서 불륜질 하는 거 다 알았거든.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랑 가평 펜션 간 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주말에 당신 만나러 나간 거, 둘이서 툭 하면 퇴근하고 술 먹고 모텔 간 거, 나 다 안다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적 없거든요? 미쳤나봐 진짜.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너나 내 남편이나 왜 이렇게 박박 우기니? 우기면 그만이야? 됐고 상간녀 소장이나 바다에 들어오냐나. 주변에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게 더 커졌죠.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급하게 달려왔죠. 남편은 다른 팀이었는데 웅성거리는 걸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인간은 제 팔을 낚아채더라고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빨리.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끌려나가지 않을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도 다 경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네 둘이 아주 잘도 붙어 먹었더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회사 워크숍 핑계대면서 이 여자랑 펜션 가서 뒹굴고 왔잖아. 그래놓고 다음날 나랑 결혼을 해? 니들이 인간이냐? 이 발정나서 미친 것들아? 제 폭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남편과 조성아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당황한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따라오라고 팔을 더 거칠게 당겼고 저는 안 나간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쳐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뒤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의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죠. 악! 비명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바람 피운 주제에 본처를 밀쳐서 다치게까지 하다니 그 모습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죠.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아주 잘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외쳤죠. 어머, 어떡해. 다쳤나 봐. 119 불러, 빨리! 직원들은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성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으며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허리도 못 펴고 다른 분들의 부축을 받았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회사 앞에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죠. 저는 병원에 실려가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고 타박상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에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 조성아 대리도 유부녀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남편 또한 같은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겁도 없이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최문성이 조성아와 바람을 피우다가 회사에 찾아온 본처를 밀쳐서 구급차까지 부르게 만든 사건. 이 믿기 힘든 소문은 삽시간에 전 사원에게 퍼졌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던 상간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소식을 들은 상간녀의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몽키 스패너를 들고 기획팀 사무실로 쳐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딨어? 최무생이 개자식이 내 마누라랑 놀아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는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었고 제 남편은 겁에 질려 다른 동료들에게 경찰 좀 불러달라고 고함을 질렀대요. 그 꼬라지가 아주 우스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회사는 정말 쑥대밭처럼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위반, 사내 질서문란, 그리고 폭행 사건 연루로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어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바닥이 좁은데 동정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재취업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저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폰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개박살이 났잖아요. 사실 남편이 잠든 후 1층에 그걸 주우러 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메모리 카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했고 사진 증거도 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 내가 미쳤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렸지만 완전히 문전박대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로 청구했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며 단칼에 이혼했죠. 결혼 한 달 만에 겪은 일이라기엔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참담했습니다. 5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고 더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이어지기 전에 혹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제 일처럼 너무 기뻐서 제 비상금을 털어 사두었던 그 회사의 주식. 이혼 후 기막히게도 그 회사의 초대형 호재가 터졌고 남편의 해고와 더불어 제가 가진 주식창에는 빨간불이 켜지며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높은 수익률을 얻으며 이득을 얻었어요. 그 돈은 마치 그 인간이 저에게 준 고통과 배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은 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나마도 제법 큰 이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이제 저는 꽃길만 걸어가려 합니다.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 테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